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늦은 밤 레디스토리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한 밤일수록 마음에 더 깊이 남는 이야기가 있죠. 15년 동안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한순간에 등을 돌림받고 단 하나의 거짓말로 삶이 완전히 무너졌던 한 남자의 고백입니다. 그는 분노나 복수를 선택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스스로의 인생을 되찾는 길을 택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은 오래갈 수 없고,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결국 떠나는 선택이 가장 용기 있는 답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도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5년의 결혼 생활 끝에 아내는 의붓아들의 거짓말을 믿고 폭풍우 속에서 나를 집 밖으로 쫓아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넌 이제 여기 있을 자격도 없어. 그녀는 그렇게 소리쳤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3시간 뒤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다. 레딧 여러분, 내 아내의 29살 아들이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나를 거짓으로 고발했고, 아내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편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달라. 내가 진입로에 차를 대자마자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차렸어야 했다. 루크의 카마로가 두 주차칸을 가로질러 빗돌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 차는 2004년식의 헤드 게스킷이 나가 있었고 빠른 차가 되겠다는 꿈만 가진 상태였지만 루크는 그걸 람보르기니처럼 대했다. 그는 그 차를 3년 동안 복원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복원한 건 내 인내심을 0으로 만든 것뿐이었다. 내 이름은 칼이다. 나이는 51살,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있는 세인트 빈센트 메디컬 센터에서 시설 관리자로 일하고 있다. 병원이 돌아가게 만드는 게 내 일이다. 보일러, 냉난방 시스템, 전기 패널, 비상 발전기 같은 것들. 고장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들이다. 이 일을 23년째 해왔고 나는 꽤 잘한다.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 나는 제인즈빌에서 자랐다. 블루칼라 가정이었다. 어릴 때부터 누구도 나를 구해주지 않는다는 걸 배웠다. 나는 한 번 결혼한 적이 있다. 크리스틴이라는 여자였다. 우리는 4년을 버텼고 그녀는 결국 크로스핏 강사에게로 떠났다. 이혼 과정에서 그녀는 내 얼굴에 어떤 사실을 던졌고 그 말은 많은 걸 설명해줬다.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정자수가 적고 운동성도 낮았다. 그녀는 가족을 원했고 나는 그걸 줄 수 없었다. 브래드는 줄 수 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35살이 되던 해 나는 아마 평생을 혼자 보내게 될 거라는 걸 깨달았다. 솔직히 말하면 그 사실은 나를 쓰레기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트리시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만났다. 그녀 이모의 장례식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혼 이야기, 10대 아들, 치과 사무실 매니저로 일하는 직업에 대해 말했다. 그녀는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종류의 피로를 지니고 있었다. 우리는 비슷했다. 둘 다 짐을 지고 있었고 둘 다 누군가와 그 짐을 나누고 싶어 했다. 처음 몇 년은 좋았다. 트리시는 그때만 해도 다정했고 고마워했다. 나를 만난 게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이었다고 말하곤 했다. 루크는 달랐다.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그는 14살이었다. 분노에 차 있었고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언제 떠날지 시험하듯 계속 선을 넘었다. 하지만 나는 떠나지 않았다. 내 마음 한편에서는 루크를 키우는 게 내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누군가에게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하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루크가 20대에 들어섰을 즈음 내가 원한 건 그저 기본적인 존중뿐이었다. 내가 받은 건 나를 마치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집주인처럼 대하는 29살 남자였다. 이제 모든 게 무너진 그날 밤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 화요일은 평범하게 시작됐다. 병원에서 12시간 근무. 4층에서 응축기가 고장났다. 퇴근할 즈음에는 어깨가 쑤시고 손에서는 냉매 냄새가 났다. 비가 내리는 길을 따라 집으로 운전했다. 쏟아질지 말지 망설이는 듯한 비였다. 트리시는 포트 로스트를 만들어 두었다. 루크는 저녁 7시쯤 들어왔다. 노크는 없었다. 그는 늘 그랬다. 마치 아직도 여기 사는 사람처럼 그냥 들어왔다. 24에 나갔다가 26에 다시 들어왔다가 27에 또 나갔고 지금은 지난 14달 동안 임시로 머무는 중이었다. 그게 루크였다.
그는 곧장 냉장고로 가서 남은 음식을 꺼내더니 내 맞은편 의자에 털썩 앉아 먹으면서 휴대폰을 스크롤하기 시작했다. 안녕, 루크, 내가 말했다. 그레이비가 테이블에 다 흘러 그는 잠깐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신경 안 쓴다는 표정과 귀찮다는 표정이 섞인 그 눈빛. 수년 동안 완벽하게 익힌 표정이었다. 알았어요. 치울게요. 그는 중얼거리고는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치우지 않을 거였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냥 넘겼다. 그와 싸우는 걸 나는 몇 년 전에 포기했다. 그 애는 모든 걸 대립으로 만드는 재능이 있었고 내가 배운 유일한 승리 방법은 애초에 게임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트리시는 거실에서 들어와 루크를 보자마자 태도가 확 바뀌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쓰지 않는 밝은 목소리가 나왔다. 어머, 자기야, 그녀가 말했다. 오늘 들를 줄 몰랐네. 루크는 어깨를 으쓱했다. 우편물이 우리 집으로 잘못 와서 그냥 갖다 주려고. 그는 후드 주머니에서 봉투 뭉치를 꺼내 카운터 위에 던졌다. 그가 손으로 덮기 전 나는 잠깐 봤다. 채권 추심 회사 로고, 최종 통지 도장이 찍힌 봉투들 전부 우리 집 주소였다. 그게 다 뭐야? 내가 물었다. 그의 눈이 번쩍 나를 향했다. 아무것도 아냐. 그냥 스팸 우편이야. 그는 봉투들을 다시 주머니에 쓸어넣고 휴대폰으로 돌아갔다. 나는 또 넘겼다. 그땐 더 따졌어야 했다. 그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그가 8살 때 떠났다. 이름은 웨인. 생일 카드나 가끔 보내는 사람이었는데 몇 년 동안은 생일 카드가 오다가 그 뒤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이라곤 그가 톨리도에서 새 아내와 그녀의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2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자기 아들은 분노 속에서 자라는데 남의 아이들에게 아빠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그게 루크를 망가뜨렸다는 건 이해했다. 그래서 나는 거의 10년 동안 인내하려고 애썼다. 정말로 노력했다. 야구 경기에도 갔고 학교 행사에도 빠지지 않았고 일이 커져버린 파티에서 한밤중에 데리러 가기도 했다. 내 트럭으로 운전도 가르쳐줬고 취업 지원서 작성도 도와줬고 집 구하는 것도 함께했다.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라고들 하는 것들을 다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진실을 깨달았다. 루크는 망가진 게 아니었다. 그는 그냥 무례한 인간이었고 자기 아버지 문제를 형편없는 행동의 변명으로 써먹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트리시는 그걸 매 순간 용인해줬다. 트리시는 그의 옆에 앉아 일에 대해 물었다. 그는 몇 달째 베이프숍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 전에는 헬스장 프런트 데스크였고 그 전에는 프리랜서 콘텐츠 제작이라 했는데 내가 보기엔 틱톡 영상 만드는 게 전부였다. 나는 식사를 마치고 접시를 들고 싱크대로 가서 헹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져 주방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다. 그때 루크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는 화면을 보자마자 몸 전체가 달라졌다. 턱이 굳고 어깨가 펴졌다. 잠깐이었지만 거의 공황 상태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는 트리시를 봤다. 엄마, 지금 당장 얘기해야 해. 트리시는 눈을 깜박였다. 무슨 일이야? 루크는 접시를 테이블에 그대로 둔 채 일어섰다. 그레이비는 여전히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거실 쪽으로 걸어가다 멈춰서서 나를 가리켰다. 저 사람 때문이야. 나는 물을 잠그고 행주로 손을 닦았다. 그래,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의 얼굴은 전에 본 적 있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언제나 트리시가 자기 편을 들게 만들 때 쓰던 내가 피해자다라는 그 표정이었다.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아. 그는 말했는데 마치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목소리가 차분했다. 증거도 있어. 트리시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루크, 무슨 말이야. 그는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저 사람이 내 계정에 들어왔어. 내 것들에 로그인하고 있어. 몇 주째 이 주소에서 로그인 시도가 있었다는 알림이 오고 있어. 내 속이 내려앉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말했다. 하지만 루크는 멈추지 않고 이제는 트리시만 보고 말했다. 확신이 없어서 말 안 하려 했는데 메시지를 찾았어. 협박 같은 것도. 내가 어디 가는지 추적하고 내 은행 계좌도 들여다보고 있어. 트리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칼, 이게 사실이야. 아니. 난게 비밀번호도 몰라. 그의 계정엔 관심도 없어. 루크는 비웃듯 웃었다. 그래,
그래서 당신이 몇 년 동안 나한테 돈 얘기로 그렇게 잔소리를 했겠지. 그리고 다시 트리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봐요, 엄마. 이게 바로 내가 말해온 거야. 지난주에 현관에서 나를 몰아붙였어. 설거지 얘기하면서 얼굴까지 들이밀었잖아. 접시 좀 헹구라고 했을 뿐이야. 내가 말했다. 그가 나한테 손을 댔어. 엄마. 당신이 난리 칠 줄 알아서 말 안 했던 거야. 트리시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칼, 무슨 일인지 설명해야 할 것 같아. 설명할 게 없어. 전부. 꾸며낸 말이야. 루크의 턱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믿음직해 보일 만큼만. 엄마, 나 더는 이렇게 못 버텨.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그 말, 더 심해지고 있다는 표현. 너무 연습된 것처럼 들렸다. 트리시의 얼굴이 굳어졌다. 당신은 나가야겠어. 그녀가 말했다. 나는 눈을 깜박였다. 뭐라고? 들었잖아. 나가. 트리시, 난 여기 살아. 이 집은 내 집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건 우리 집이야.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나가라고 말하고 있어. 내 아들은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 나도 안전하지 않아. 나가. 나는 루크를 봤다. 그는 간신히 웃음을 숨기고 있었다. 나는 재킷과 지갑, 열쇠를 집어들고 뒷문을 열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렸다. 나는 폭우 속으로 걸어나가 트럭에 올라타 그대로 떠났다. 그때가 밤 8시 47분이었다. 밤 11시 50분, 전화가 울렸다. 나는 3시간 동안 문 닫은 애플비 주차장에 앉아 있었다. 시동도 끄고 히터도 끈 채 빗속에서 혼자 자기 숨소리까지 들리는 그런 침묵 속에 갈 곳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이 시간에 누군가의 집 문을 두드리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냥 앉아서 비를 보고 있었다. 15년이었다. 나타나주고 고장난 수도를 고치고 모기지를 내고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은 15년. 추수감사절 저녁에 루크가 이를 악물고 욕을 내뱉을 때조차도 영원한 무언가를 쌓고 있다고 믿었던 15년. 나는 그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다. 내가 루크를 얼마나 많이 구제해줬는지 떠올렸다. 대신 내줬던 돈들, 끝내 한 번도 갚지 않은 돈들, 같이 사러 다녔던 차들, 들어가고 나오는 걸 도와줬던 아파트들, 아버지를 원하지도 않는 아이에게 아버지가 되려고 애썼던 수년의 시간들, 그리고 트리시가 떠올랐다. 그 주방에서 나를 바라보던 눈빛, 마치 내가 적인 것처럼 외부다들의 단 한 번의 고발 앞에서 우리의 결혼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듯한 그 표정. 그때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모르는 번호였고 지역 번호였다. 할러웨이시, 콜럼버스 경찰서의 레이에스 경관입니다. 접수된 신고가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잠깐 시간 괜찮으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직업적이었다. 뒤쪽으로 무전기 잡음이 희미하게 들렸다. 제가 체포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떤 정보에 근거해 안부 확인차 연락드린 겁니다. 그 말에 턱이 굳었다. 누군가 경찰에 전화를 걸어 나를 위협적인 사람으로 묘사한 것이다. 어떤 정보입니까? 내가 물었다. 잠깐의 침묵. 선생님의 의붓아들이 선생님에 대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또다시 침묵. 레이에스 경관이 헛기침을 했다. 현재 어디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위치를 말했다. 그는 내가 자발적으로 거주지를 떠났는지 물었고 그렇다고 답했다. 신체적인 충돌이 있었는지도 물었다. 없었다. 그는 내가 문을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은 접시 하나 헹구라고 말한 것뿐이었다. 레이에스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 해당 주택의 등기 명의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나는 자세를 바로 세웠다. 무슨 말씀이죠? 글렌우드 코트에 있는 집 말입니다. 선생님 이름이 등기에 올라가 있습니까? 나는 생각했다. 2015년에 했던 재융자가 떠올랐다. 트리시는 쇼핑빚과 첫 결혼 때의 자동차 대출 연체로 신용이 망가진 상태였다. 대출 담당자는 내 이름만 서류에 올리면 이율이 더 좋을 거라고 했다. 나는 동의했다. 결혼했으니까, 믿었으니까. 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제 이름만 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할러웨이 씨, 이번 통화에 성실히 협조하신 것으로 기록하겠습니다.
접수된 신고 내용은 상당히 모호하고 실질적인 위협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혐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신고는요? 기록은 남아있지만 근거 불충분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다. 나는 한참 동안 빗물이 아뷰리를 타고 흐르는 걸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루크는 큰 실수를 했다. 집이 트리시 명의이거나 공동 명의일 거라고 단정했던 것이다. 자기가 모함한 사람이 그 집의 유일한 명의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생각하지도 못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움직였다. 내가 몰랐던 선택지가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의 감각이었다. 나는 시동을 걸고 동쪽에 있는 친구 에디 집으로 향했다. 우리는 병원에서 16년을 함께 일했다. 같은 달에 입사했고 인생이 복잡해질 때 서로의 근무를 대신해줬다. 이사할 때 말없이 와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에디는 54살, 이혼을 2번 했고 이제는 인생이 뭘 던지든 받아들이는 단계에 와 있었다. 그의 아내 모니카는 3번째 결혼 상대였다. 둘은 8년째 함께였고 그녀는 같은 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였다. 둘 다 좋은 사람들이었다. 내가 차를 세웠을 때 현관불이 켜져 있었다. 에디는 트레이닝 바지에 오래된 브라운스 저지를 입고 문을 열었다. 내 얼굴을 보고 비에 흠뻑 젖은 재킷을 봤다. 빈 방에 깨끗한 시트 깔아놨다. 그가 말했다. 아침에 커피도 준비돼 있을 거야. 그게 에디였다. 나는 그들의 게스트룸에서 쓰러지듯 누워 몇 시간을 천장을 바라봤다. 잠에서 깰 때마다 내가 내 집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하던 트리시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아침이 되자 나는 계획을 세웠다. 에디는 달걀과 토스트를 만들었다. 우리는 회색빛으로 힘없이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보며 그의 주방에서 식사했다. 모니카는 1시간 전에 근무하러 나갔지만 카운터 위에 쪽지를 남겨두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문제는 그 애야. 커피는 포트에 있어. 나는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한 채 음식을 씹었다. 전날 밤이 계속 떠올랐다. 나를 가리키던 루크의 얼굴, 아무 망설임 없이 그의 말을 믿던 트리시의 모습. 에디가 마침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나는 요약해서 말했다. 에디는 토스트를 천천히 씹었다. 그 애는 원래 문제였어. 그건 아주 점잖은 표현이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이메일, 은행 명세서, 카운티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몇 년 동안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들이다. 집안 서류는 트리시가 처리했다. 그게 우리의 약속이었다. 그녀가 청구서를 내고 나는 돈을 벌었다. 잘못된 선택이었다. 돌이켜보면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거기 있었다. 2015년자 보증 등기 문서. 내 이름 하나만, 오직 내 이름뿐이었다. 나는 한동안 그 문서를 가만히 바라봤다. 등기회사에서 서명하던 순간 서류 더미, 대출 담당자가 트리시의 신용 이력 때문에 그녀의 이름은 등기에 올릴 수 없다고 설명하던 장면이 떠올랐다. 신용 점수가 회복되면 나중에 추가하자고 이야기했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에디가 몸을 기울여 들여다봤다. 아예 이름이 없네. 신용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거든. 더 나은 이율 때문에 내 이름만으로 재융자했어. 마감 서류에는 서명했지만 등기에는 이름이 안 들어갔지. 에디는 낮게 휘파람을 불었다. 그럼 기술적으로는 내가 집주인이고 그녀는 그냥 거기 사는 거네. 그 뒤에 흐른 침묵은 무거웠다. 나는 그날 오전 내내 더 깊이 파고들었다. 신용보고서, 계좌 명세서,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신뢰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발견한 것들은 나를 구역질 나게 만들었다. 내가 개설한 적 없는 매장 신용카드들, 휴대폰 할부, 온라인 대출업체의 개인 대출, 전부 우리 집 주소와 연결돼 있었다. 일부는 내 이름을 썼고 일부는 변형된 이름을 썼다. C. 홀러웨이, 칼 H.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고 나니 흔적은 명확했다. 아마존 매장 카드 $3,000, 베스트바이 $1,500, 서로 다른 2개의 통신사, 게임 서비스와 스트리밍 플랫폼 구독까지 총 피해액은 대략 $8,000. 전부 채권 추심 통지로 넘어가 있었고 루크가 내가 집에 오기 전에 우편함에서 빼돌리고 있던 것들이었다. 그날 밤 그가 가져왔던 봉투들, 채권 추심 회사 로고가 찍혀있던 봉투들, 내가 제대로 보기 전에 재킷 주머니에 쑤셔 넣었던 바로 그것들. 에디가 내 어깨 너머로 화면을 봤다. 저 자식이 이걸 다 했다고.
그래. 그리고 이제 왜 나를 몰아냈는지도 알겠어. 루크는 내가 채권 추심 전화들을 알아채기 전에 신용보고서를 확인하기 전에 날 집에서 내보낼 필요가 있었어. 그래서 위기를 꾸며냈지. 허위 고발을 만들어서 트리시가 나를 쫓아내게 했고 그 사이 시간을 벌어 흔적을 지우려고 했던 거야. 그날 밤 휴대폰 알림, 그것 때문에 얼굴이 변했잖아. 분명 그 계좌들 중 하나에 대한 경고였을 거야. 납부 기한이거나 추심 통지거나 계획을 앞당길 만큼 그를 겁먹게 만든 무언가였지. 하지만 그는 등기 문서를 몰랐고 내가 사기를 밝혀낼 거라고도 몰랐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지역 변호사를 검색했다. 부동산 분쟁과 이혼을 다루는 사람. 그래, 이혼이었다. 나는 그 단어를 밤새 피하고 있었지만 에디의 주방에서 위부다들의 사기 증거와 아내가 아무 망설임 없이 아들의 말을 믿었던 사실을 보고 있으니 그 단어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해방처럼 느껴졌다. 리뷰에서 반복해서 보이던 이름을 찾았다. 비비안 크로스. 결과를 만들어내고 질질 끌지 않는다는 평가. 전화를 걸어 그날 오후로 약속을 잡았다. 비비안 크로스는 그랜드뷰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예전에 은행이었던 오래된 건물의 2층, 화려한 대기실도 안내 직원도 없었다. 문에 붙은 이름표와 헛소리를 전혀 용납하지 않을 것 같은 날카로운 눈빛의 50대 여성분이었다. 그녀는 25년 동안 가사 전문 변호사로 일해왔다. 처음부터 말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사소한 것까지 빼놓지 말고. 그래서 나는 전부 이야기했다. 고발, 폭풍 속에서 쫓겨난 밤, 나가라고 소리치던 트리시의 얼굴, 자정 무렵의 경찰 전화, 내 이름만 있는 등기, 그날 아침 밝혀낸 사기까지. 그녀는 끼어들지 않고 들으며 법률 패드에 메모했다. 내가 끝내자 그녀는 의자에 기대어 한동안 나를 바라봤다. 아내 이름이 등기에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물쇠를 바꿨군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웃거스에게서 문자를 받았어요. 내가 나간 다음날 차도에 자물쇠 수리 트럭이 있었다고요. 거스는 72이고 은퇴 후 대부분의 시간을 거실 창문에서 동네를 보며 보내는 사람입니다. 글렌우드 코트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가 모를 리 없죠. 비비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해요. 그녀가 재산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계획을 설명했다. 등기 명의가 나 하나뿐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단독 거주권 신청, 신용평가 기관과 필요하다면 사법기관에 제출할 사기문서 정리, 보안관 사무소를 통한 공식 통지, 그리고 이혼 소송 제기. 법원이 밀려있긴 하지만 등기가 전적으로 내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내 이름만 올라가 있으니 대부분의 사건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복잡한 소유권 분쟁도 없고 서류 처리만 하면 된다는 거였다. 비비안은 말했다. 그들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집에도 가지 말고요. 모든 걸 기록하세요. 입 다물고 법적인 일은 전부 제가 처리하게 두세요. 솔직히 그걸로는 부족하게 느껴졌다. 비비안이 미소 지었다. 할러웨이 씨, 이런 사람들을 이기는 방법은 인내입니다. 지금 그들은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을 쫓아냈다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고 있죠.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방심합니다. 실수를 해요. 올리지 말아야 할 걸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쓰지 말아야 할 돈을 씁니다. 그리고 보안관이 서류를 들고 문을 두드릴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할 겁니다. 그녀의 말은 맞았다. 그 후 2주 동안 나는 사실상 사라진 사람이 됐다. 에디 집에 머물고 출근하고 돌아와서 기록만 했다. 병원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해야 할 일을 했다. 필터를 갈고 차단기를 리셋하고 간호사들을 미치게 만들던 3층의 고장난 센서를 교체했다. 일이 유일하게 정상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다. 내가 아직 시설을 굴러가게 만드는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곳, 상사는 괜찮냐고 물었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나는 집 앞을 지나갔다. 기분을 더 망치려고가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였다. 루크의 카마로는 자주 보였고 모르는 차 2대도 함께 있었다. 잔디는 자라 있었고 차고 옆에는 쓰레기가 쌓여갔다. 어느 날 아침에는 대형 평면 텔레비전 박스를 내려놓는 배송 트럭을 봤다. 다음 날에는 게이밍 의자 박스들이 현관에 쌓여 있었다.
그 다음 날에는 두 사람이 들어야 할 만큼 크고 무거운 물건이 도착했다. 에디의 친구 제롬은 그 지역 배송 루트를 돌았다. 에디가 상황을 말해주자 제롬은 요즘 내 주소로 물건을 많이 배달하고 있다고 했다. 게임 장비, 큰 텔레비전, 컴퓨터 부품들. 놀랍지도 않았다. 루크는 늘 자기 형편에 맞지 않는 걸 원했다. 이제는 내 이름과 내 신용으로 그걸 사고 있었다. 그 사이 이웃 거스는 루크의 소셜미디어 화면을 캡처해 보내주고 있었다. 거스는 72이고 할 일이 많지 않았다. 루크의 계정은 공개 상태였다. 이유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자기의 적인 계부모에게서 해방됐다는 글들, 예전 내 홈 오피스였던 방에서 찍은 새 셋업 영상, 벽은 검게 칠해져 있고 LED 조명이 사방에 깔려 있었다. 낯선 사람들이 용감하다고 칭찬하는 댓글들. 한 게시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가끔은 자신을 찾기 위해 죽은 무게를 잘라내야 한다. 그 죽은 무게는 나였다. 나는 전부 저장했다. 나중에 쓸모가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 2주 동안 트리시는 2번 전화했다. 둘 다 음성 메시지로 넘겼다. 첫 번째는 화가 잔뜩 난 목소리였다. 왜 전화를 안 받느냐? 왜 유치하게 굴르냐? 왜 집에 와서 어른답게 이야기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내가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마치 내가 스스로 쫓겨난 것처럼 말했다. 두 번째 메시지는 1주 뒤에 왔고 톤이 달랐다. 부드러웠다. 루크와의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자신이 너무 성급했을지도 모른다고, 같이 해결해 보자고 했다. 집이 비어있는 느낌이 든다며 내 요리가 그립다고 했다. 내가 아니라 내 요리가. 그 어느 메시지도 사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사과도 없었다. 나는 전화하지 않았다. 직장에서는 계속 묵묵히 일했다. 반복되는 일상이 도움이 됐다. 내 결혼이 어떻게 난파됐는지 말고 다른 걸 생각하게 해줬다. 에디는 2, 3일에 한 번씩 안부를 물었다. 괜찮아. 필요한 거 있어. 진짜 친구란 그런 거다. 옆에 있다는 걸 과시하지 않는다. 그냥 거기 있다. 모니카는 새벽 근무를 나가며 카운터에 쪽지를 남겼다. 냉장고에 파스타 남아있어요. 커피 새로 내렸어요. 한 번은 포스트잇에 이렇게만 적혀 있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걸 간직했다. 열이틀째 되는 날, 거스가 사진을 보냈다. 차도에 6월 트럭이 서 있고 루크와 친구 둘이 박스를 싣고 있었다. 시뮬레이션 레이싱 장비, 게이밍 의자, 2주 전에 배달된 그 텔레비전. 짐 빼는 중이야. 거스가 적었다. 엄청 불안해 보여. 나는 그걸 비비안에게 전달했다. 16째 되는 날,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다. 준비 끝났어요. 목요일 오전 11시에 보안관이 통지서를 전달합니다. 현장에 오세요. 누가 직접 질문하지 않는 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에디의 뒷마당에 앉았다. 해가 지는 걸 바라보고 있었다. 에디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았다. 다음 날이면 나는 이 모든 걸 무너뜨릴 참이었다. 보안관이 오기 전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에디의 여분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여러 가지 상황을 머릿속으로 돌려봤다. 트리시가 울기 시작하면 어쩌지? 루크가 화를 내면 어쩌지? 그들이 나가기를 거부하고 모든 게 대치 상황으로 번지면 어쩌지? 재융자 이전, 루크가 세 번째로 다시 들어오기 전, 모든 게 틀어지기 전 처음 그 집을 봤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다. 토요일 오후, 트리시와 함께 집안을 둘러봤었다. 이전 주인들은 이미 나간 상태였고, 방은 텅 비어 있었고, 바닥은 긁혀 있었고, 벽은 칠이 필요했다. 그녀는 주방에 서서 여기서 우리 모습이 보여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그녀의 신용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대출을 올렸다. 사랑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결혼하면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나는 그 모든 걸 되찾으려 하고 있었다. 자정쯤 에디가 문을 두드렸다. 내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걸 보고 물었다. 괜찮아? 아니, 그는 문가에 앉았다. 내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건 알지. 알아. 그래도 기분이 좋지는 않아.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했다. 모니카가 한 번 나를 떠난 적이 있어. 2018년이었지. 돈 문제로 크게 다퉜고 가방 싸서 친정에 2주 동안 있었어. 난 끝난 줄 알았지. 그런 일 있었는지 몰랐네. 아무도 몰라. 우린 결국 해결했어.
근데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 누군가에게 너를 선택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들은 선택하거나 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야.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쫓아다니면 상황은 더 나빠질 뿐이야. 그는 일어섰다. 좀 쉬어. 내일은 힘든 날이 될 거야. 잠은 못 잤지만 더 이상 머릿속에서 상황을 굴리지는 않았다. 목요일 아침은 차갑고 맑았다. 2주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맑은 날이었다. 나는 청바지와 플란넬 셔츠, 작업 재킷을 입었다. 욕실 거울 속에 나를 바라봤다. 51살, 희끗해진 머리카락, 예전보다 늘어난 주름. 하지만 결심을 굳히고 끝까지 가려는 남자의 얼굴이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나는 글렌우드 코트로 가서거스 집에서 새 집쯤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다. 그는 거실에서 지켜보라고 했지만 거절했다. 밖에 있고 싶었다. 모든 게 터질 때 그들이 나를 보게 하고 싶었다. 거리는 늘 그랬던 것처럼 보였다. 앞마당의 단풍나무는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트리시와 결혼한 다음해 여름에 내가 직접 심은 나무였다. 구덩이를 파고 3년 동안 매주 물을 주며 뿌리를 내리게 했다. 인생이 바뀌기 직전에 이런 생각들이 떠오른다는 게 우습기도 했다. 오전 11시 18분에 보안관 차량이 도착했다. 문에 카운티 문장이 붙은 큰 세볼의 타오였다. 부관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덩치 큰 남자였고 레이건 행정부 시절부터 있었을 것 같은 코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그는 피자 배달하듯 서류철을 들고 천천히 진입로를 걸어왔다. 서두름도 없었다. 나는 트럭 안에서 운전대에 손을 올린 채 지켜봤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심장은 빨리 뛰고 있었다. 트리시는 부관이 노크하기도 전에 문을 열었다. 창문으로 차를 본 모양이었다. 요가 팬츠에 커다란 스웨터, 머리는 대충 묶은 포니테일. 기억보다 더 지쳐 보였다. 루크는 맨발에 농구 반바지 차림으로 그녀 뒤에 나타났다. 아직 게임 중이었는지 헤드셋이 목에 걸려 있었다. 걱정보다는 귀찮다는 표정이었다. 부관이 먼저 차분하게 말했다. 부인, 통지서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이 부동산은 칼 홀러웨이 소유입니다. 귀하는 14일 이내에 퇴거하셔야 합니다. 트리시의 입이 벌어졌다. 루크가 그녀를 밀치고 나왔다. 말도 안 돼요. 여긴 우리 집이라고요. 부관은 반응하지 않았다. 14일입니다. 선생님, 트리시가 목소리를 찾았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게 분명해요. 부관은 서류를 건넸다. 착오 없습니다. 부인, 그때 나는 트럭에서 내려 천천히 진입로를 걸어왔다. 트리시는 나를 보자 얼굴에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스쳤다. 혼란, 분노, 그리고 두려움 같은 것. 칼, 이게 뭐야? 나는 현관 가장자리에서 멈췄다. 내 집을 되찾는 거야. 루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럴 수 없어. 우리 싸울 거야. 변호사 구할 거야. 그래, 내가 말했다. 그럼 변호사한테 설명도 잘해줘. 왜 내 이름으로 $8,000어치해. 그 주소와 연결된 사기였다. 루크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정말로 하얗게 질려서 마치 인생에서 가장 나쁜 소식을 들은 사람처럼 보였다. 트리시는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무슨 사기야?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루크는 이를 악물었다. 거짓말이야. 날 엿먹이려고 꾸며낸 거야. 나는 휴대폰을 꺼내 트리시에게 화면을 보여줬다. 신용보고서, 계좌명세서, 날짜와 금액, 매장 카드들, 휴대폰 할부, 개인 대출. 전부 우리 집 주소로 개설됐고 일부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내가 집에 오기 전에 우편함에서 추심 통지서들을 빼돌린 사람이 누군지 짐작가. 트리시는 화면을 보다가 루크를 봤다. 그 순간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게 보였다. 15년 동안 그를 감싸며 해왔던 변명들이 단 몇 초 만에 무너져 내렸다. 루크,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제발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줘. 루크의 가면이 잠깐 금이 갔다. 아주 잠깐. 그리고 다시 피해자 모드로 돌아갔다. 날 모함하는 거야. 내가 말해왔잖아. 이 사람은 복수심에 찼고 내 인생을 망치려는 거라고. 부관이 헛기침을 했다. 부인, 선생님, 이건 민사 사안입니다. 저는 통지서 전달만 하러 왔습니다.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퇴거 기한은 14일입니다. 그는 트리시에게 서류를 건넸다. 나는 루크를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했다. 그가 먼저 눈을 피할 때까지 나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
14일 내가 말한 뒤 트럭으로 돌아서서 걸어갔다. 천천히 흔들림 없이 진입로를 내려왔다. 뒤에서 트리시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게 들렸다. 루크, 무슨 짓을 한 거야? 루크. 나는 트럭에 올라 한동안 앉아 있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고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겠지만 속은 전혀 달랐다. 21번, 또 한 번 들이신 뒤 차를 몰고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다음 2주는 엉망이었다. 트리시는 11번 전화했다. 한 번만 받았다. 모든 연락은 비비안을 통해서만 하라고 말했다. 그녀는 울기 시작하며 내가 가족을 찢어놓고 있다고 했다. 루크는 실수 몇 번 한 아이일 뿐이라고 했다. 루크는 29살이었다. 언제까지 아이란 변명이 통하는 걸까? 나는 전화를 끊었다. 루크는 다른 방법을 썼다. 내 직장에 찾아온 것이다. 안내 데스크에서 보안팀이 전화를 했다. 외부사들이라는 사람이 와서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나는 그를 내보내 달라고 했다. 병원 보안팀은 봐주지 않는다. 루크는 경찰을 부르겠다는 경고와 함께 주차장까지 호송되듯 나갔다. 그 뒤에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목소리는 다급했고 피해자 연기는 무너지고 있었다. 설명하고 싶다.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다고 했다. 사기 문제를 취하해주면 돈 일부를 갚겠다고도 했다. 일부를 마치 내가 고마워해야 할 일인 것처럼 나는 그 음성 메시지를 저장해 비비안에게 보냈다. 또 하나의 증거였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다. 오하이오에는 대기 기간이 있지만 트리시는 아무것도 다투지 않았다. 이제야 상황을 이해한 걸까? 아니면 아들의 난장판을 수습하느라 질싸움에 쓸 힘이 없었을까? 우리는 공동 계좌를 반씩 나눴다. 그녀는 자기 차를, 나는 내 차를 가졌다. 개인 물품은 누가 산 건지에 따라 나눴다. 나는 15년 동안 영수증을 보관해왔다. 전반적으로 상황을 고려하면 순조롭게 끝났다. 집은 내 것이었다. 그건 논쟁의 대상도 아니었다. 그 2주 동안 거스는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계속 소식을 전해줬다. 그게 거스였다. 72, 혼자 사는 노인. 동네를 지켜보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었다. 상황은 점점 험악해졌다. 거실에서도 들릴 정도의 고함, 이상한 시간대에 쾅쾅 닫히는 차문 소리. 루크 친구들이 밤낮 없이 들락거렸다. 열흘째 되는 날, 거스는 루크의 카마로가 사흘 동안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고 했다. 열이틀째 되는 날, 루크는 마침내 떠났다. 트렁크에 들어가는 것만 챙겨서. 열나흘째 되는 날, 트리시도 떠났다. 거스는 그녀가 렌털 트레일러에 박스를 싣는 걸 봤다고 했다. 차를 몰고 떠날 때 뒤돌아보지도 않았다고.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거의 3주 만에 처음 들어가는 집이었다. 집은 엉망진창이었다. 벽에는 주먹 자국이 나 있었고 카페트에는 얼룩이 가득했다. 주방은 접시와 피자 상자로 파묻혀 있었다. 내 사무실은 완전히 비워져 있었고 차고에는 기름 얼룩과 도구들이 널려 있었다. 고작 3주 만에 그들은 집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았다. 하지만 집은 내 것이었고 그들은 떠났다. 다음 날 아침 에디와 모니카가 청소를 도와주러 왔고 제롬은 트럭을 몰고 왔다. 주말 내내 걸렸고 일요일 밤이 되자 집은 비어있고 깨끗하고 조용해졌다. 나는 커피 한 잔을 들고 뒤쪽 현관에 앉아 별이 떠오르는 걸 지켜봤다. 그렇게 혼자 앉아 있었던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나쁘지 않았다.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었다. 석 달 뒤 비비안에게서 업데이트 전화가 왔다. 사기 문제는 정리되었다고 했다. 신용평가 기관에 신고하고 계좌들을 이에 제기했고 나머지는 은행들이 처리했다. 루크는 어떤 형태의 플리디를 받은 모양이었다. 집행유예, 배상금 납부, 사회봉사. 나는 세부 사항을 깊게 알지 않았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이제 내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확실한 건 이제 그는 전과자가 되었다는 점이었다. 괜찮은 직장 구하기는 힘들 거다. 행운을 빌어라, 꼬마야. 거해 같은 시기에 그의 카마로도 압류됐다. 게임 장비를 사려고 차량 명의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게 드러났고 상환을 못하자 차를 가져간 것이다. 3년 동안의 복원 작업이 15분 만에 끝났다. 거스가 겨닌 트럭 사진을 보내왔다. 솔직히 말해
나는 그걸 즐겼다. 트리시는 변호사를 통해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 했다. 혼인 재산이니 암묵적 소유권이니 하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변호사는 등기문서를 한번 보더니 그녀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포기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으로는 에크런에 있는 언니 집에 얹혀 살고 있다고 했다. 나를 늘 싫어하던 그 언니, 내가 너무 조용해서 뭔가 숨기고 있을 거라고 말하던 사람. 결국 내가 숨기고 있던 건 있었다. 내 집의 등기였다. 루크는 톨레도에 있는 친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 8살 때 떠났던 그 아버지, 양육비도 내지 않고 10살 즈음 완전히 사라졌던 그 사람. 잘 굴러가고 있겠지. 내가 죄책감을 느끼느냐고? 가끔 잠이 오지 않는 밤에는 트리시가 진짜로 나에게 웃어주던 초창기 시절을 떠올린다. 루크가 전과자가 된 어른이 아니라 그냥 까칠한 10대였던 때를 떠올린다. 필요로 되는 것과 원해지는 것이 같다고 착각하던 시절을 떠올린다. 하지만 곧 그 주방의 밤이 생각난다. 루크의 연습된 공포 표정, 내 말은 묻지도 않고 그를 믿던 트리시의 모습. 15년 동안 모든 자리에 있었는데 아이가 손가락 하나로 나를 가리키자 나는 즉시 버려졌다. 그들에게 나는 자원이었다. 다리가 달린 월급이었을 뿐이다. 문제가 되는 순간 나는 밖으로 나갔다. 이제는 그들이 나갔다. 집은 달라졌다. 벽을 새로 칠하고 카페툴 걷어내고 합판마루를 깔았고 새 가구를 들였고 루크의 게임 동굴을 다시 내 사무실로 바꿨고 차고에는 작업대를 만들어 목공을 배우며 커피 테이블 하나를 만들었다.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만든 것이다. 에디는 토요일마다 온다. 우리는 미식축구를 보며 무릎과 상사와 병원이 유지보수 예산을 깎는 이야기로 불평한다. 모니카는 가끔 칠리를 만든다. 너무 맵지만 나는 그냥 먹는다. 제롬도 가끔 그릴을 들고 들른다. 뒷마당에서 고기를 굽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나눈다. 거스는 노인 특유의 이야기들과 동네에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에 대한 업데이트를 들고 어슬렁거리며 온다. 나는 연애를 하지 않는다. 아마 앞으로도 안 할 거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 어떤 남자들은 로맨스에 맞지 않는다. 괜찮다. 나에게는 친구가 있고 집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이야기의 일부라도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오랜 세월 당신이 짊어지고 살았던 사람들에게서 내쳐진 적이 있다면 이것 하나는 알아줬으면 한다. 떠나는 건 패배가 아니다. 때로는 그것이 유일한 승리다. 이미 당신에 대해 결론을 내려버린 사람들과 말다툼하며 숨을 낭비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스스로를 고문하지 마라.